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근 해외 SNS에서는 한국의 한 영상이 핵폭탄급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산 중턱에서 거대한 불을 피우고 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 외신들은 산불 테러나 방화로 오해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CNN은 한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산불 축제라는 제목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산불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문화 달집 태우기 행사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철저한 안전관리하에 진행되며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하버드대의 한 교수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불놀이가 아닌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의 캐서린 브라운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유럽 문화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주로 르네상스 시대와 산업혁명기 유럽의 문화 변동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전통문화가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사라지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하버드에서 강의하면서도 늘 서구 중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시아는 일본에서 잠시 연구한 것 빼고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 인생의 전환점은 딸 레이첼의 뜻밖의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하버드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레이첼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일시적인 호기심이려니 했어요. 레이첼은 원래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공한 유럽 문화사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처음 레이첼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대학교라는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있는 곳이라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컸죠. 하지만 레이첼은 이미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더군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어느새 중급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죠. 한국의 IT 기술, 패션, 음식 문화, 심지어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레이첼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레이첼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단순히 K-팝 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한글의 과학성, 조선시대의 문화유산, 심지어 한국의 제사문화까지 설명하는 모습은 역사학도다웠어요. 결국 저는 레이첼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매일 화상통화를 하고 수시로 메시지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레이첼이 들려주는 한국 생활은 제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해줬어요. 레이첼은 서울대 기숙사 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했어요. 모든 방에 개인 욕실이 있고 건물 전체가 24시간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식당 음식의 퀄리티는 하버드보다 좋다고도 했어요. 도서관은 밤새 열려있고 캠퍼스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된다는 말에는 좀 의아했죠. 주말이면 한국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어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만에 부산에 가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놀다 왔다는 이야기,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에 등산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였죠. 한 학기가 지나고 레이첼의 방학을 맞아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모성애만은 아니었어요. 역사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컸거든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순간부터 제 편견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공항 터미널의 규모와 천장의 높이는 예술적이었고 입국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파리의 샤르드골 공항철도나 런던의 히드로 익스프레스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열차는 더 빠르고 깨끗했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도 완벽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어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 풍경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공원들, 자전거 도로, 곳곳의 전통 건축물들까지. 80년대 제가 보았던 아시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현대식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이 보이고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최신신 전자기기를 다루는 모습이 신기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레이첼을 만났을 때 딸의 얼굴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엄마의 편견이 깨질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레이첼은 제게 이제부터가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날부터 시작된 저의 한국 여행은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명동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피곤할 텐데 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말에 레이첼은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정말 레이첼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도시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거리는 밝고 활기가 넘쳤어요. 80년대 제가 일본 도쿄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밤이 되면 거리는 한산해졌는데 말이죠.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생기가 넘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레스토랑과 카페들은 불야성을 이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처음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더군요. 일본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레이첼은 이게 당연하다는 듯 능숙하게 주문을 했어요. 심지어 종업원을 부를 때도 테이블에 있는 버튼 하나로 해결되더군요. 더 놀라웠던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레이첼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죠. 신용카드를 꺼내려는 제 모습을 보고 레이첼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제 카드도 구식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80년대에 일본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레이첼은 일본 여행 때 현금을 미리 환전해 가야 했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다고 했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 지하철도 잘 되어 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한 단계 더 발전한 느낌이었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 지하철 의자의 온도 조절 기능은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섬세한 배려였죠. 역사 내 화장실도 깔끔했고 수유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더군요. 밤문화는 더 큰 차이를 보였어요. 심야버스는 기본이고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들, 새벽 배달 문화까지. 특히 편의점 문화는 일본이 원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편의점은 마치 작은 종합상점 같았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부터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더 진화한 모습이었죠. 젊은이들의 문화도 달랐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대체로 조용하고 보수적인 편이라면 서울의 젊은이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활기찼어요. 패션도 더 대담했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랐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전통 문화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식사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곳에서도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 이어졌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대학생들이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회사원들은 늦은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도난 걱정 없이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레이첼은 이런 게 한국의 일상이라고 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새벽까지 배달되는 음식,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미국이었으면 서브웨이 푸싱을 걱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열차 내 공기청정 시스템,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앱까지. 이건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저를 강남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곳은 마치 타임스퀘어 같았죠. 특히 버스 정류장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냉난방 시설은 기본이고 겨울철 의자가 따뜻하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거더군요. 횡단보도는 신호등과 연동된 LED 조명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하더군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겨울인데도 지하철 의자에 앉으면 따뜻했거든요. 레이첼이 설명하기를 이것도 온돌 기술을 적용한 거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 살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추운 겨울 출퇴근길에 지하철 의자가 따뜻하다는 건 정말 감동적인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이런 첨단 시설이 모든 역에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옷차림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의 획일화된 정장 차림과는 달리 개성 있으면서도 세련된 패션이 눈에 띄었죠. 레이첼은 이것도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수직적인 기업 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복장도 자유로워졌다는 거였죠. 오후에는 코엑스라는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된 이 공간은 그야말로 작은 도시였어요. 쇼핑몰, 영화관, 수족관, 도서관이 한 곳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곳의 스마트 기술이었어요. 길 안내 키오스크, 로봇 안내원, 매장 내 가상현실 체험존까지. 레이첼은 이런 게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형 서점의 모습이었어요. 책과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곳이었는데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문구와 펜시용품을 구경하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죠. 서구의 서점들이 전자책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오프라인 서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80년대 제가 일본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아시아는 서양 문화를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산업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레이첼은 한강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잘 정비된 공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공원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요가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한강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 다리를 수놓은 조명,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의 은은한 불빛까지. 이런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레이첼이 내일은 색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며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 레이첼이 미리 예약해둔 1일 가이드를 만났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능숙한 젊은 가이드였죠. 가이드는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마침 오늘이 정월대 보름이라며 산골 마을의 달집 태우기 행사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도시의 현대적인 모습 말고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로 약 2시간을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죠. 고속도로는 서울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들르는 휴게소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휴게소 음식의 퀄리티가 놀라웠죠. 레이첼은 휴게소 김밥과 우동 맛에 반해버렸더군요. 현장에 도착하자 젊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능숙한 영어로 이게 정월대 보름 달집 태우기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음력 1월 15일 밤에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원을 비는 전통 문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죠. 불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달라졌어요. 전통 문화라고 해서 무작정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어요. 어르신들은 전통 방식대로 달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배우며 현대적 안전장치를 더했죠. 도시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해설사는 정월대 보름의 다양한 풍습도 설명해 주었어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는 것부터 더위를 파는 것까지. 모든 것에 과학적 원리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달집의 구조였어요. 짚을 쌓는 방식부터 공기 구멍을 내는 위치까지 모든 게 정교한 계산 아래 이뤄졌더군요. 우리도 소원지를 써서 달집에 걸었어요. 밤이 되자 달집에 불이 붙었죠. 그 순간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붉은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소원을 하늘로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불꽃 속에서 소원지가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런 행위가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현장에는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안전요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전통 문화를 즐기면서도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마을회관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나눠주신 달떡과 오곡밥을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구나. 전통을 고집하는 것도 무작정 현대화하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이날 발견한 한국 문화의 특별함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레이첼의 제안으로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달집 태우기에서 보여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무척 기대됐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가이드의 추천으로 북촌한 옥마을을 찾았어요. 어제 본 전통 문화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본 한옥마을의 모습은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줬죠. 수백 년 된 한옥들이 고층 빌딩 사이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옥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전통 찻집, 공방,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더군요.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갔는데 전통적인 공간에서 현대적인 디지털 기기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창호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전통 다과가 만드는 묘한 조화가 인상적이었죠. 가이드는 이런 공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고 설명해줬어요.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과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들, 전통 공예를 배우는 청년들, 한옥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들. 전통이 박제된 유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현금만 사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곳도 놀라웠어요. 모든 가게에서 디지털 결제가 가능했고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있었죠.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파는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받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SNS 촬영을 하고 있었죠.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가 트렌드가 되었다고 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거나 전통차를 마시며 인증샷을 찍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더군요. 오후에는 종로의 한 공방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젊은 장인이 전통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의 작업실에는 3D 프린터도 있더군요.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공방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녁에는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어요. 고궁의 돌담과 현대식 건물이 만드는 풍경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특히 해가 저문 후 은은하게 비치는 고궁의 조명은 전통 건축의 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잘 살려냈더군요. 궁궐 안에서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야간 개장을 즐기고 있었어요. 인상 깊었던 건 궁궐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AR 기술을 활용해 과거 궁궐의 모습을 재현해주는데 이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역사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죠. 중고등학생들이 태블릿을 들고 역사 공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근처 쌈지길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구경했어요. 전통 소재와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즐비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제품들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레이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본 달집 태우기가 전통 문화의 보존이었다면 오늘은 그것의 현대적 계승을 본 것 같다고 했죠. 레이첼은 이런 점이 바로 자신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이유라고 했어요. 옛것을 고집하는 것도 무작정 버리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멋지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레이첼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의 박물관들만 연구해온 제게 아시아의 박물관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죠. 사실 내심 유럽의 박물관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군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실감 영상관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해 보여주고 있었고 VR로 고구려 고분 벽화를 체험할 수 있었죠. 문화재를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준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태블릿으로 문화재를 비추면 관련 정보가 증강현실로 나타나더군요. 아이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즐겁게 역사를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30년 넘게 역사를 가르쳐온 제가 오히려 새로운 교육 방법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박물관 한식당에서 마지막 한식을 즐겼어요. 이제는 저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더군요. 한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전통 정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옛 궁궐의 조경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원이 도심 속에서 조용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식을 체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비빔밥을 먹으며 환호성을 지르고 김치의 매콤한 맛에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식이 이제는 세계인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특히 젊은 외국인들이 SNS에 음식 사진을 열심히 올리는 모습을 보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레이첼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학기에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를 개설하면 어떻겠냐고요.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현대 문화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을 만들자는 거였죠. 문화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토록 빠르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는 문화 현상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체크인부터 출국 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체험존이었어요. 출국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놓은 배려가 감동적이었죠. 레이첼은 이미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본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아직도 선명해요.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 뒤로 보이는 소나무 숲과 서해의 풍경.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본 한국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모습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5일이란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딸을 보러 온 여행이었지만 돌아가는 지금은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받고 최첨단 기술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이었죠.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죠. 서구 중심적이었던 제 시각을 반성하게 됐고 세계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레이첼의 선택이 이제는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